그는 살인을 계획했다.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가난한 대학생 라스콜리니코프. 어느 여름 페테르부르크의 더러운 뒷골목. 그곳을 떠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햇빛도 들지 않는 방, 팔리지 않는 논문, 텅 빈 지갑.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인간이다. 나는 저 여자 하나쯤 죽여도 된다. 그리고 도끼를 들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선적인 죄를 정당한 살인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명작은 도스토옙스키의 걸작 죄와 벌입니다. 당신의 양심과 맞닿은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페테르부르크의 낡은 뒷골목, 휘청이는 사람들과 썩어가는 쓰레기, 축축하게 젖은 돌길 위로 시궁쥐가 도망치듯 달린다. 그 거리의 끝, 바람조차 외면한 다락방에서 한 청년이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라스콜리니코프. 세상의 모든 죄와 벌이 이 한 사람의 가슴 위에 얹힌 듯 했다. 기침을 해도 나올 힘조차 없던 날들. 창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닫히지 않았고 밖에서 들려오는 술주정꾼의 고함과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밤새 그의 꿈에까지 따라붙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세상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목격한 것이다. 자신과 같은 젊은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거리에서 허기를 참는 모습. 어머니가 아들의 학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여동생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 사랑 없는 결혼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그는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 사회가 어떻게 사람을 짓밟고 어떻게 이름 없는 이들이 천천히 죽어가는지를, 그리고 그 모든 불행 위에 군림하는 자들,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수탈하며 사람의 삶을 한 장의 계약서로 쥐고 흔드는 자들. 알료나 이바노브나. 그는 그녀를 인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질병으로 보았다. 가난이라는 상처에 덧붙은 악취나는 고름 같은 존재.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을 낭만주의자라 여기지 않았다. 이건 감정의 문제도 복수심도 아니었다. 그는 차갑게 논리적으로 생각했다. 이 세상엔 너무 많은 고통이 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이 고통의 균형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건 범죄가 아니라 정의다. 그 생각은 그의 마음속에서 단순한 핑계가 아니었다. 그건 선언이었다. 한 개인의 광기가 아닌 이 사회가 외면한 정의의 한 조각. 그는 점점 믿게 되었다. 자신이야말로 이 부패한 세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도끼를 쥔 자라고. 그 생각은 처음엔 가슴 깊은 죄책감과 함께 찾아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그런 상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막히고 구역질이 났다. 그는 방 안을 맴돌며 머리를 쥐어뜯고 책상에 머리를 찌우며 중얼거렸다. 나는 괴물이 아니야. 그런 짓은 못해.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장면이 다시 돌아왔다. 식은땀에 젖은 채 그는 꿈에서 깨어나곤 했다. 매번 같은 장면이었다. 낡은 아파트의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가고 문을 두드리고 그 여인이 등을 돌린 채 방 안을 정리할 때 그는 도끼를 들어올린다. 처음엔 그 장면이 그저 악몽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악몽은 점점 익숙해졌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깨어나서 울지 않았다. 더 이상 땀에 젖은 셔츠를 갈아입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장면이 그의 하루를 지탱하는 어떤 확신처럼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거리를 걸으며 시간과 위치를 계산했다. 그 여인이 집에 혼자 있을 시간은 언제일지, 벨은 몇 번 누르면 문이 열릴지, 도망칠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을지. 그는 상상했지만 더는 상상이라 부르기 어려웠다. 이건 예행 연습이야. 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았고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수십 번 그 문을 열고 도끼를 들었고 그리고 그녀를 쓰러뜨렸다. 무언가가 깨졌다.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가 자리를 잡았다.
죄책감은 어느새 이유가 되었고 망설임은 논리가 되었으며 그의 마음 깊은 곳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운명 같은 감각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믿었다. 이건 단지 생각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며칠 후 그는 다시 중얼거렸다. 그 여자는 그야말로 사회의 기생충이야. 노파 하나 없어진다고 세상이 더 나빠지진 않아.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 개혁자라는 착각 속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위대한 인간은 규칙 바깥에서 행동할 수 있다. 나폴레옹은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영웅으로 기억된다. 갈릴레오는 신을 거슬렀지만 진리를 밝힌 인물이 되었다. 그는 점점 확신했다. 자신은 단순한 대학 낙오자가 아니다. 이 사회에 이 썩은 구조에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 존재다. 작은 악을 감수해 더 큰 선을 이룰 수 있다면 그건 오히려 정당한 일이다. 그리고 그 자신이 바로 그 위대한 인간의 범주에 속한다고 믿기 시작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눈에 더 이상 그 노파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낱 교체 가능한 사회의 고장난 부속품. 곧 그는 그 도끼를 손에 쥘 준비를 마쳤다. 굶주림도 절망도 이 결정만큼은 흔들지 못했다. 그의 손엔 이제 작은 도끼가 들려 있었다. 침묵 속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건 범죄가 아니다. 이건 정당한 교정이다. 세상을 바로잡는 첫걸음. 그리고 그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다. 심장은 요동쳤지만 눈빛은 이상할 만큼 또렷했다. 그날 그는 신을 대신해 심판을 내리려 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 심판이 곧 자신을 향할 것이란 사실이었다. 밤은 고요했지만 그의 내면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손에 쥔 도끼는 묵직했고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사람들의 말소리, 말발굽 소리, 고양이 울음소리조차 그에겐 전부 경고처럼 들려왔다.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다. 낡은 건물, 익숙한 계단, 고리 대금업자의 방 앞. 라스콜리니코프는 문을 두드렸다. 3번. 천천히. 무표정하게. 알료나는 문을 열었다. 주름진 얼굴, 매서운 눈빛, 손엔 여전히 담보 물건을 기록하던 장부. 그녀는 라스콜리니코프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또 왔군, 청년. 이번엔 무슨 쓸모없는 걸 가져왔지?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멎은 것 같았다. 도끼가 그의 손을 벗어나 하늘을 가르고 공기를 찢고 정수리를 향해 내리꽂혔다. 첫 번째 충격. 알료나는 짧게 신음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꾸라졌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그의 귀에는 자신의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때 문이 삐걱 열렸다. 알료나의 동생, 순박하고 눈이 맑았던 리자베타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형체를 알아보려 애쓰며 방 안을 둘러봤고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라스콜리니코프는 깨달았다. 이건 더 이상 이론이 아니었다. 철학도 정의도 아니었다. 이건 살인이었다. 리자베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단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는 고개를 돌렸다. 두 번째 충격. 방 안은 피 비린내와 숨막히는 정적만이 맴돌았다. 그는 손에서 도끼를 놓고 머리를 감싸쥐었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 순간부터 시작이었던 것이다. 살인은 끝났지만 죄의 그림자는 이제부터 그의 모든 날에 드리워질 것이다. 그 밤 이후 라스콜리니코프는 매일 밤 소냐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녀는 가난한 하급 관료 마르엘라도프의 딸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여인이었다. 라스콜리니프에게 그녀는 정신적으로 연결된 느낌이었다. 그녀의 종교적 신념과 이타심은 그의 죄책감을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라고 생각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소냐를 찾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그녀의 따뜻한 이해 속에서 인간적인 연민과 구원의 가능성을 마주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당신을 믿어요. 그러니 당신도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의 틈에서 고개를 숙이고 심장이 뛰는 소리에 깜짝 놀라며 골목 어귀마다 숨어있는 경관들의 눈을 피했다. 길가에 앉아있던 거린 앞을 지나칠 때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왜 나는 저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는가? 그가 나를 판단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왜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고 느끼는가? 그것은 그 누구도 그를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직 그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 자신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를 고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소냐는 문득 그에게 말했다. 라스콜리니코프, 고통을 겪는다는 건 당신이 아직 인간이라는 증거예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베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알 수 있었다. 도망쳐서는 결코 끝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숨는 것도 속이는 것도 이론으로 포장하는 것도 모두 의미 없는 일이었다. 그는 걸어갔다. 밤의 길거리, 바람이 차가웠고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문을 열면 자유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진정한 자유는 죄를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라스콜리니코프는 문고리를 잡았다. 그 순간 멀리서 조용히 그를 따라오던 소냐가 기도하듯 두 손을 모은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문을 열었다. 시베리아. 눈 덮인 벌판 위로 거칠게 매질되는 바람. 차디찬 공기 속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는 죄수복을 입고 땅을 파고 나무를 나르고 허기진 배를 움켜쥔 채 밤마다 자신에게 되묻곤 했다. 나는 과연 벌을 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직도 속죄할 자격조차 없는 존재일까? 처음 몇 달 동안 그는 말이 없었다. 고개도 들지 않았고 동료들과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누군가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소냐였다. 그 추운 땅, 그 냉혹한 수용소 곁에 소냐는 조용히 머물렀다. 비록 철창 안과 밖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마치 성자의 기도처럼 매일같이 라스콜리니코프의 가슴을 두드렸다. 어느 날 라스콜리니코프는 꿈을 꿨다. 세상 전체에 역병이 퍼지고 모든 이들이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며 서로를 죽이는 꿈. 그는 깨달았다. 진짜 병은 도끼를 휘두른 그날이 아니라 그 죄를 정당화하려던 자기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울었다. 죄를 지은 그날도 울지 않았고 어머니가 숨을 거두었을 때도 울지 않았던 그가 진심으로 한 인간으로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참회였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날 밤 그는 철창 너머에 서 있던 소냐를 바라봤다. 눈 덮인 대지 위 달빛 아래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라스콜리니코프는 느낄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살아있는 인간이다. 그렇게 라스콜리니코프는 죽음보다 무거운 죄책감 속에서 한 걸음씩 인간으로 되돌아오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돕니다. 당신이라면 정의라는 이름으로 죄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도스토예프스키는 죄와 벌을 통해 말합니다. 지식도 논리도 이상도 결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구원은 오직 사랑에서 온다고. 그리고 이 짧지만 긴 이야기 끝에 우리는 한 인간의 오만과 추락, 고통과 회복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죄와 벌은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나요? 당신 안에 라스콜리니코프는 지금 잠들어 있나요? 아니면 깨어 있나요? 한때 자신을 신과 동등하게 여겼던 라스콜리니코프는 가장 인간적인 감정, 고통, 후회, 그리고 사랑을 통해 비로소 인간이 되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이겨내는 용기가 더 어렵다는 걸
당신도 알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한 편의 명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